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의신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합니다만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이런 것들에 관한 뉴스를 하나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2년여 만에 배럴당 60달러 선을 넘어섰던 국제유가가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8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펙의 감산에 따른 원유 시장의 수급 균형 효과가 나타낸 데다가 또 감산 연장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고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 역시 이 원유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내용 먼저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기사 보신 것처럼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가 올 크리스마스 이전에 급등하면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 거래 계약 체결 건수가 최근에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원유 시장의 최근 상황과 가격 전망까지 연구원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생각도 안 했던 유가 WTI 기준 67달러였나요? 까지 갔었죠. 갔다가 요즘 좀 꺾여서 다시 50달러대로 내려온 것 같은데 56달러인가까지 내려왔죠 지금? 55 내려왔나요? 네, 내려왔는데 이게 꺾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일단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일단 57.90달러. 네. 고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55달러대가 어떻게 보면은 마의 저항대로 인식을 했던 부분들이었었는데 그 저항대를 뚫고 이제 살짝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턴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유가 볼 때 딱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 사이드와 이제 수요 사이드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공급 측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쪽 때문에 오른 게 좀 더 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이제 이달 말이죠. 이달 말 하게 되면 이제 오페크와 비오페크 산유국들이 한 이제 감산 합의를 9개월 더 연장하느냐. 이게 지금 립 서비스는 계속 좋게 받아옵니다. 연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립 서비스라도 유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페크 입장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좋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만만치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온 게 중동 또 이제 정세 불안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부터 또 이라크 뭐 쿠르드 자치구의 뭐 이런저런 얘기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수요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 괜찮고요. 거기다가 또 북반구는 또 겨울입니다. 뭐 또 남방유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수요가 좀 많은 시기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급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이 울고 먹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합의를 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호재 노출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더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면서 강하게 가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우디의 이방원 왕세자가 다른 왕세자 싹 정리하고 근데 그 이방원 왕세자가 그 가지고 있는 석유 회사를 상장을 해야 돼서 지금 유가를 높이 지지해야 되니까 감산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막 바닥에 퍼졌었던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가장 좋은 쪽은 제가 보기에는 오페크 국가가 아니고요. 비오페크 국가인 이제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이겠죠. 미국이 최고 좋겠죠. 미국 그 석유 쉐일 석유 하는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그림에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시출을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득을 보는 쪽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어떤 균형을 맞추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 흐름이 중동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동은 뭐 영원한 화약고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화약고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전쟁이 반년 한 50년 동안 없었고
중동에서 계속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위험했지만 내년 초에 있을 평창 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약간 좀 평화 무드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 4,000명 파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결정했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예멘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IS는 이슬람 국가는 뭐 퇴출 직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약간 좀 그 힘의 균형추가 약간 기우뚱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유가가 당분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을 받는다. 예멘 같은 경우야 뭐 그 전 세계 비중이 한 1% 조금 넘는 정도니까 뭐 예멘은 그렇게 큰 충격은 안 되겠지만 사우디나 뭐 이런 데서 좀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이라크 쪽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이러면 골치 아프긴 한데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지금 뭐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공급 쪽이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공급 쪽이 지금 약간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요 부분입니다.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이 결국 글로벌 경기 회복이 굉장히 지금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증시가 좋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이 유가가 과거의 밴드보다는 네. 조금 올라간 밴드에서 거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2015년도에는 뭐 유가가 뭐 25달러 뭐 이랬을 때는 저희가 한 50달러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지만 네. 그 이후에는 50달러를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서 드렸고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바뀐 게 이 수요 쪽이다. 그러면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네. 이제는 뭐 55달러는 바닥일 수가 있고요. 네. 좀 더 많이 가면 뭐 65달러 수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근데 이 셰일가스라는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네. 뭐 계속적으로 공급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공급이 안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유가가 과거처럼 뭐 80달러, 90달러, 100달러 이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한 단계 레벨업은 가능할 것 같다. 레벨업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아는 바는 이제 쉐일은 그 일반 그 오일하고 달라서 오일은 한 번 구멍을 뚫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딸깍딸깍 떨어져 계속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쉐일은 수도꼭지잖아요. 잠갔다 들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순간 쉐일은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할 텐데 쉐일이 지금 평균 BP가 40달러까지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리그스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구멍 뚫어놓은 데에 따라서는 20달러대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내년부터 메이저들이 쉐일에 투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데도 60달러대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유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박스권의 한 단계 상향 정도 이런 정도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향은 보신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박스권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45에서 55 박스권 상단부로 갔던 첫 번째 동의는 그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이거든요. 얘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나온 감산 이행률을 보면은 나이지리아와 리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99.7% 감산을 했거든요. 실제로요? 예, 감산을 이행한 게. 네. 거기에 이제 9월달에 그 두 개 국가조차도 앞으로 생산을 조절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유가가 그때부터 55달러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올라오는 힘이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이었다면은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목격한 오펙과 러시아가 이번 11월 말에 있는 오펙 정례 회의에서 이 감산 연장을 합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유가를 빼뜨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 유효한 상태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서 당연히 수요가 좋아지는 부분이 박스권의 하단과 상단을 조금 끌어올리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본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2018년 전망에서 제시해드리는 그 유가의 밴드는 저희들은 50달러에서 65달러 정도 밴드 육자도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 정도가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뭐 2018년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세계 GDP 성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박스권 한 단계 레벨업 정도. 다만 그 폭을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는 말씀하신 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 밸브를 틀 거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저 무한히 배팅을 할 수가 없다. 과거처럼. 거기에 또 한 가지 불안한 요인은 뭐 저희들만이 전망할 수 있지만은 내년도 하반기에 미 달러가 강세로 간다면은 유가는 더 올라가는데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뭐 값이 반대니까 달러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 수요 증가율이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미국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EIA에서 제시한 수요 증가율 전망을 보면은 얘들은 공급은 전망을 주지 않는데 수요 전망을 주고 있거든요. GDP 성장률 플러스 알파 정도는 내년에 올라가면서 올해 정도 증가율이 내년에 공급에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원유 수급 시장은 올해 소폭 균형에서 소폭 수요 우위에서 내년은 수요 우위 폭이 조금 더 커진다는 쪽으로 지금 시장은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지난 몇 년간에 이만큼 늘어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요에 대한. 그래서 굉장히 뭐 숫자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디맨드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글로벌리 그 물가가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 그런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직접적으로 수입 물가가 국내 밀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가보다는 환율이 크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유가가 지금 정도 레벨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저효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 있을 그 구실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흥국 쪽에서 특히 이제 크루드 오일을 전량 수입해야 되는 뭐 일부 국가들, 뭐 인도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는데 그런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약간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셰일가스 수입하기로 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가요? 자, 어쨌든 이제 김 부장님, 일각에서 얘기는 그 유가가 너무 올라가도 정유 회사들은 안 좋다. 네, 그렇죠. 국내에서 수요가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시차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하는 시점과 정유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시점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유가가 상승했었을 때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정유 뭐 화학 쪽 이쪽에는 그래도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요즘 보게 되면은 그 보통 이제 정유주나 화학주를 볼 때 저희가 보통 이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많이 봅니다. 이게 좌지우지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마진이 확보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를 많이 보는데 올해는 좀 이상하게 여름 때 좋았습니다. 여름이 비수기거든요, 보통. 근데 그때 이어졌던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의 허리케인도 왔었고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정제 마진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성수기로 생각하고 유가도 올라가는 기조고 그런데 지금 정제 마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보통 한참 좋았을 때 뭐 8달러 때까지 넘어갔던 부분이 이번에 7달러가 깨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유가가 강세 나와서 좀 장사해 볼만 하는데 그렇게 지난 뭐 2분기나 아니면 예전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유주는 좀 일단은 조금 이 유가 상승의 혜택을 별로 못 본다 이렇게 보면 태양광주는 어때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이게 유가 수준도 중요하지만 유가 추세가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억나시겠지만 2015년에 유가가 20달러 중반까지 내려갔었을 때 다들 정유주는 절대 안 된다. 뭐 화학주들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거의 한 100%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가 반영 수준을 갖다가 이미 10달러 수준으로 반영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만들어져 버렸었기 때문에 25달러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유가가 여태까지는 다들 한 40달러 수준에 다 맞춰놓은 밸류에이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55달러로 가버리면 당연히 마진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가가 그 정도까지 높아질 경우에 대체 에너지에 관련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태양광주
네. 이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GCL 폴리인데 네. 지난 지난 5개월 동안에 100%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 있는 토쿠야마라는 회사가 지난 1년 반 동안에 한 250%, 2년을 놓고 보면 350%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의 이 대체 에너지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한국은 대체 에너지주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탈원전이라 해서 좀 올라갔었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저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은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체 에너지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태양광 쪽이 한 몇 년 전에 BEP가 한 $70 정도 유가 기준으로 하면 이게 BEP다 이랬었는데 요즘 내려왔나요, 그거는?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네.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 네. 태양광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었죠. 네. 마진이 거의 마이너스까지 가고 그리고 이 부도가 난 기업들이 수두룩했고요. 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아지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최근에 조금 이제 한국 기업들 중에서 마진이 많이 줄어들고 네. 이 폴리실리콘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긴 했지만 네. 이 인수합병 부분이 좀 많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제 시장 규모가 1배, 2배씩 늘어나는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추가적인 마진 감소보다는 앞으로는 상승할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유가 수준에서도 충분하게 BEP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산업구 조정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저는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동감하는 부분이 지금 유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빈살만 왕세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병헌 씨. 네, 제가 생각해 정도전에 좀 더 가까운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이분이 생각하는 사우디의 그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유를 통해서 일어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옴이라는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신도시는 완전히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로 굴러가고 로봇이 거의 대부분의 공장을 작동시키는 정말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 거기가 태양광의 최고의 입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원유 수출 1위 국가인 사우디가 이 네옴이라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 자체가 상당히 좀 획기적일 수 있고 이 도시를 또 상장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물론 향후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수요 자체는 앞으로 계속 좀 늘 여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시장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면 항공주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항공유값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선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해양 플랜트나 이런 것들이 좀 그리고 그다음에 에너지 세이빙 에너지 절감 배 이런 것들이 좀 자극을 받을까요? 조선 자체는 당연히 싣고 날라야 되니까 네.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물동량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해양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그쪽에서 힘들었었기 때문에 기반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기름을 실어 날라야 되는 차원에 있어서는 당연히 괜찮겠죠. 그래도 유가가 올라가면 물동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벙커 값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선주 쪽에서는 벙커를 적게 쓰는 배에 대해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이 좀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는 게 하나고 또 유가가 한 50달러, 60달러 이렇게 올라오면 해양 플랜트는 그나마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보다 말씀하신 부분은 해운주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벙커쇼 이제 직접 영향을 받고 유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해운주가 영향을 받는데 근데 이제 원료 비용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서 경기 회복이 괜찮아서 매출 자체가 늘어난다. 운임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한 2, 3년 동안 수주 절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주 절벽인 상태에서 당장 실적을 보려고 한다면은
지금 나올 게 없죠. 네. 지금 배를 건조해야 되는 시간이 2, 3년이 걸린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수준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반영되게 되면 한 회사별로 봤을 때는 한 2, 3년은 고생해도 그 뒤부터는 또 다시 실적은 나아질 거다 하는 생각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실적 갈 때보다 깜짝깜짝 놀라겠죠. 그런 현상은 있으리라고 저 생각합니다. 조선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이 왜 이래 진짜. 왜냐면 유가가 우리가 급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10% 정도의 상승을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쪽에 들어가는 뭐 코스트 쪽보다는 그 10% 상승을 유발하는 공급이 그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0% 올라가게 하는 수요의 힘이 훨씬 더 큰 거죠. 업종들 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매크로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자 유가 향방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업종이 또 있을까요? 중요한 업종들은 뭐 다 짚어본 것 같긴 한데. 항공주 있겠죠. 항공주. 항공주는 이제 아까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근데 워낙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지만은 네. 뭐 이제 또 중국 관련된 쪽에 된 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많이 낮았지 않습니까? 많이 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여객 쪽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좀 회복되는 쪽은 분명히 보일 거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물이 중요한 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화물 쪽에 대한 변화가 여전히 지금 유지가 되고 내일 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멘텀에 대한 변화는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 상승을 촉발하는 그 동인이 수요 증가에서 왔다 그렇죠. 그러면 네. 항공주는 여객도 그렇고 물동량 쪽도 그렇고 오히려 더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된다. 네. 특히 지금 IT 슈퍼사이클이고 네. IT 물동량은 다 비행기가 다 비행기죠. 가져가죠. 그렇다면 당연히 IT 슈퍼사이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계산한다면 네. 당연히 운임도 좋아지고 그래서 항공주가 괜찮을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더 없으시죠? 다른 업종은 특별히 더 봐야 될 거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